일단 우리가 어제 금리 인하를 했지요. 외국인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오늘 왜 이러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또 여기에 너무 또 함몰되시를 또 이제 리스크도 있고 또 한 가지 지나고 나서 이제 빠지고 나니까 이런 소리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매크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이해를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장에 대해서 8월 이후로 계속 여기 나오면서 네. 현금 비중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파생 포지션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하방 포지션이 강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하게 하방을 밀다가 또 다시 땡겼다가 선물 가지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늘린 게 뭐냐면은 비차익 매도입니다. 네.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에 대한 그림을 외국인들은 가져가고 있던 차에 어저께 금리 인하가 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시장에서 그거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냐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도 불안한데 우리가 먼저 FOMC,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려했는데 전격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정부는 환율보다는 경기 부양에 베팅을 했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보통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린다 이러면서 좋아질 거 아니야라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네거티브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갑자기 시중에서 자금이 경색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금리 싸졌으니까 가져가라고 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줬는데 그 기업의 신용 리스크라는 걸 다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를 시켰다고 해서 그들의 금리를 낮춰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반으로 확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이게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기습적으로 할 만큼 경기 상태가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 좀 보여준 측면도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있는데 채권 쪽으로는 지금 계속 사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외국인들은 어쩌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나 예견을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특징이 보면은 또 쏠리잖아요, 자금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늘 주가 하락하는데 또 1등 공신 역할을 했었던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초 중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던 창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 레거시 쪽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던 차에 이게 공급 가격 자체가 DDR4 이하는 뭐 20% 가까이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DDR5조차도 5%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레거시 쪽은 되게 어려워지고 있구나. 오늘 또 관련해 가지고 키옥시아라고 하는 낸드 만드는 회사가 감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그러면 다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낸드하고 디램 재고가 또 굉장히 많이 급하게 늘었습니다. 네. 보통 12주에서 14주 정도 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앞으로도 가격이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왜 갑자기 늘었느냐? 중국 견제할 거고, 중국 규제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감산 얘기를 하면서 그 동안에 좀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좀 조절을 해가면서 상대방한테 계속 가격 인상을 요구했었던 걸 울며 겨자 먹기로 유통망에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재고를 많이 쌓았는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쪽이 생각처럼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또 재고가 지금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데다가 또 HBM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또 그 캐파 기준으로는 이미 공급가행 상태인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건 삼성전자 퀄테스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통과했다가 아니라 뭐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 유의미한 뭐 네.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도 보면은 수율도 올라왔고 얼추 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도 공급 과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늘 특히 좀 빠진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 바이오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그쪽이 수혜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성장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 인하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 하에서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게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또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주변적인 얘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국내 수급이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방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그것 때문이 가장 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어디였죠? 그 우리나라 투자 의견 자체를 중립으로 하향시킨 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그랬고요.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언더웨이스로 또 낮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어쨌든 그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고 전제를 하면 돌아서도 크게 돌아서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그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이 계속 이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느려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미국의 고금리 시절이랑 우리나라랑 좀 그때 관계를 지금 와서 좀 비교를 해보는 게 또 의미가 있나 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올드보이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저도 올드보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좀 느낌이 쎄한 게 90년대 중반 요때하고 많이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도 IT 버블, IT 혁명에서 IT 쪽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주가 폭등시켰었고 또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약한 고리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그 고리의 끝이 동아시아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고금리 9%까지 올렸다가 지금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경기 지수라든지 재반 지표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네.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다음 달 ECB에서는 B컷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옆 나라를 보시면은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한다고 맨날 하는데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우리도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 보면은 내수 망가졌고 수출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레드 스윗이 되면서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 우리 주력 산업들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크레딧 리스크 또는 이제 그 부동산 쪽을 놓고 봐도 요즘 그 오늘도 기사 보니까 둔청동 주공 뭐 관련해서 대출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찝찝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체력으로 봤을 때 못 견디는 애들이 먼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 시계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옛날에 봤기 때문에 뭔가 좀 느낌이 쎄한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또 요즘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은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또 한번 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OECD 가입하고 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볼 때도 좀 이상할 정도로 무역 수지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OECD 가입국이라고 뭐 환율을 뭐 800원 이상 높이면 안 되고 뭐 하면서 외환도 얼마 없었어요. 그거 한 200~300원 있던 거 달러 갖고 있던 거 가지고 환율 방어하다가 앵꼬가 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체력은 우리가 그때보다 확실히 강해진 건 맞거든요. 다만 환경적인 여건에서 많이 비슷한 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보시면은 보시면이 아니라 안 보셨을 테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기업의 체질을 바꿔가지고 크게 올라온 회사가 바로 그룹이 삼성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을 먼저 했었고 아마 그때 그 삼성이 원래 정보의 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리스크를 먼저 파악해서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터지고 나서 정부 주도하에 빅딜이라는 걸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 중복 투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좀 부실을 갖다 최소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벌려놓고 수습을 못 해가지고 넘어졌었거든요. 네. 30대 그룹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을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외로 돈을 벌었던 시기가 반짝 있었거든요. 네. 우리는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그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왜냐면 제조가 모두가 올스톱이 되고 중국도 스톱이 됐는데 우리가 돌아갔었거든요. 돈 많이 벌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번 돈을 지금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앞서 나가는 어떤 첨단인 그 신비즈니스, 뉴비즈니스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없고 대체적으로 그게 계속된다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더 엎어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이쪽이 중국하고 경쟁이 되면서 뭉개져 버리니까 돈은 2배로 들어간 상태에서 캐파가 2배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실적이 악화돼 버리니까 기업은 더 부담이 커지는.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그런 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한 5개월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5개월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6개월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었던 시기가 IT 버블 때하고 금융위기 때 딱 2번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사실 그때랑 비견이 되는 그런 수준인 건데 근데 그때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항상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은 안 돼 볼까요? 근데 이게 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5개월, 6개월 빠졌을 땐 지금은 유도 아니었어요. 네. 작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작살이 났다는 건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이 나오는데 경험을 했잖아요. 네. IMF 때 그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주가 빠질 때 있잖아요. 출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출근해서 장 딱 시작하면요. 기세 하한가라는 거 아세요? 거래 0. 그냥 잔량 쌓이고 그냥 빠지는 거. 그거를 일주일에서 열흘도 보고 종목에 따라 가지고 게 20일 넘게 그런 경우들. 그 당시엔 상한가 제한폭이 6%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요즘은 보면은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업무 마감하고 딱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장중에 됐어요. 그 전날 다음날 아침까지 막아줄게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실제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전날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특정 종목이 망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뇌리에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팔자. 왜? 근데 내가 꿈 꿨다고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찝찝하다. 요즘 재무구조 안 좋은 거 다 그러더라. 진짜 아침 동시호가에 그냥 시장가로 팔았거든요. 네. 10시인가 10시 반에 거래 정지. 그 정도 있었어요. 그때를 자꾸 연상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늘어지더라도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이걸 좀 견뎌내가면서 돌아서는 그림을 그려야지. 야, 6개월 빠졌었으니까 여기서 반등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처참했어요. 금융위기 때 2200 근처에서부터 그거 900대까지 그냥 작살났었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파동 있었긴 했지만은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벌어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들도 고민해야 되고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거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금리 인하 어제 한 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상을 보면 그런데 그 뒤에
그 내막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무슨 뭐 63B란다. 저 롯데월드, 롯데타워, 네. 롯데타워 뭐 담보로 6조 가치 있는 거를 2조 회사채에다가 뭐 넣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중의 기업체, 회사채에 대한 유동성 악화의 시그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금리 인하했을 때는 사실 그 우리가 무슨 뭐 개인들의 어떤 가계 대출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기업들의 자금 그 대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한계 기업들 아니면 무슨 지금 이자 높은 기업들 좀 찜찜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롯데는 어느 정도 막은 것 같고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좀 어때요 분위기가? 제 기사를 보니까요. 9월 달에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기업 대출 가운데서 이자도 못 갚는 대출이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상으로는 151조 원 정도.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하죠. 근데 은행은 여전히 실적 괜찮고 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이런 침체로 가게 되면은 은행도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확산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감히 저 따위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알려지는 순간 문제가 확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걸 거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연초에도 아마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롯데건설 이슈나 이런 거. 그 건설사 가진 기업들의 이게 공통적인 이슈 같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이제 아무래도 대출과 그 부동산 프로젝트 PF. 파이낸스 네, 그쪽 관련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 하나는 돈 잘 벌 때 무리해서 아까 과잉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 때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아마 그 회사 없어질 때까지 다시는 멀지 못할 돈을 번 데도 많았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또 투자한 거죠, 글로. 근데 결국 아셔야 되는 거는 그때는 중국들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할 때였고 네. 우리가 독주할 때였었으니까 가능했었던 건데 그쪽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서 또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만큼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한 걸 갖다가 지금 오히려 키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시나리오 이게 IMF가 이게 작년 초인가요? 그때서부터 계속 경고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한국 정부가 이 부동산의 인위적인 어떤 그 부양 혹은 그 유지 정책을 쓰게 되면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했었고 하는 총재도 사실 여러 차례 경고했었죠. 네. 그러면서 정부 좀 돌려서 정부에서 좀 정책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미국 증시가 그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가 좋은 것 상태에서 사전적 조치였고 네. 우리는 리세션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리세션 컷. 이것의 성격이 더 큰 거 아니냐.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 뭐 1점 몇 프로, 1.8, 1.9 뭐 얘기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제외하고는 우리 역성장이잖아요. 마이너스 네, 네, 성장. 네. 그러니까 이 리세션이긴 하죠. 그렇죠.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리세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 말씀 앞서도 좀 드렸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보험적, 예비적 성격의 금리 인하였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느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보험적 금리 인하일 경우에는 당장에 그렇게 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을 진짜로 푸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유인도 많아지게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은행에서 뭐 괜히 물리려고 불안한 회사나 뭐 이런 데다 돈 주겠어요? 안 준다고요, 사실은. 오히려 돈은 계속 경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바이오 쪽이 그동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제가 경계 시그널들을 갖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소바이오 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막 태동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정도 아주 크지 않은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두 달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그거는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런 부분들이 쉽게 완충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도 일정 부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주력 산업들 지금 현재 수출 상황이 위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위기라고 얘기하기 아직은 좀 일러 보이죠. 근데 문제는 전체 추이를 봐야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당장에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이제 가격 자체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내년 그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 성장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은 좋게 지금 네. 전망들을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만 해도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시간 지나면서부터 점점 이익 성장치 자체가 계속 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또 이제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노이즈가 없을 때 자동차는 굉장히 편안한 섹터. 근데 어쨌든 노이즈가 생겼잖아요. 그게 귀찮은 노이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전보다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칩스법 관련해 가지고 뭐 보조금을 주내 만에부터 시작해서 중국 이슈에다가 네. 가격 이슈, 과잉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형편은 나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이즈가 됐었던 게 뭐냐면 관세 매기겠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 매길 거야.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익을 줄여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GM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 판매하는 차량의 65% 정도만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포드도 지금 포드도 마찬가지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한 53에서 55% 내외.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한 네. 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지아 공장 그 현대차 지금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가동이 시작이 돼서 정상 가동이 되게 되면 그게 한 60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만 심하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건 한국장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집중이 돼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황금성이 높은 쪽에서도 많이 나간다라는 측면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업종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지 생산을 통해서 극복은 하겠지만 거기는 또 이제 소위 보조금 삭감 이슈가 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에서도 반응하는 거를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앞의 모습이 깔끔해야지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는 건데 앞에 갑자기 뭔가 흐릿해지게 되면 잠깐만 하고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나온 이야기가 일본 지금 CPI가 2.2% 나왔다고 하죠. 이게 이제 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이것이 결국은 일본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하나의 요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했을 때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쪽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 보니까. 그것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엔화는 또 강세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아까 장중에는 149엔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1,395원, 96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일본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FOMC하고 BOJ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FOMC는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저께 제가 저녁에 체크했을 때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BOJ 입장에서 저는 이제 BO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센 국가긴 한데 이게 미국 달러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황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했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해버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 또 거기서 한번 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서로 조율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4,100억 조금 넘게 있었던 걸로 직전까지 나와 있는데 12월 4일 날인가 아마 이제 외환보유고 또 발표가 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자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노이즈가 될 가능성도 또 여전히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그 날짜에 나오는 걸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 BOJ 액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미국하고 동반 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네. 더군다나 트럼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의 증시 시나리오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해 보고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 현금을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는 데는 쓰질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장중에 글만 썼어요. 손님들한테 보낼 거.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어떤 미국채 국료 그 미국채 10년물의 그 금리 그게 이제 4.4%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4%를 깨고 내려와 준다든지 그러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오르지 반등을 할 수 있지 우리나라 자생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미 재무장관이 선임이 되고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5에서 지금 4.2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어느 정도는 제어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4%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커지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준다고 그러면 그나마 그 시점부터 우리 증시도 조금은 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것 같지만 그 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 12월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